conversation 잠들지 않아. 온도가 바뀐 계절 사이 코끝에 닿은 익숙함 yeah. 이유는 알 수 없게 넌 선명해지는 그날에 yeah. 별다른 두려운 거리 보면 운동화 너와 나 손을 맞잡으며 은은하게 퍼지던 새 길가에 피어난 빈 꽃을 걷고서 나눠긴 반지에 약속했던 영원해 손끝에 가득히 스며든 향기. 드디어 언론에서도 물기 시작한 우아꽃 팬게임 왁제이맥스 음저협의 반응도 심상치 않은 모습이라는 것인 거다. 왁제이맥스와 관련된 논란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우아꽃의 팬덤들 또한 현재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된다는 것인 건데, 간혹 이 사태에 책임론을 거론하며 충원을 하는 사람들도 소수 있으나 여전히 현실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이라는 것이다. 외부 여론이 좋고 나쁜 것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며, 책임을 묻고 싶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모를 이야기까지 업로드가 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면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상황이다. 현재 방송활동을 중단한 우아꽃 형님이 너무 보고 싶다는 글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팬카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확인이 된다는 것인 건데, 그렇다면 이번 DJ맥스의 팬게임 왁제이맥스의 저작권 문제는 과연 얼마나 심각한 것인 걸까? 새롭게 거론되는 가능성 중 하나는 저작권 3회 스트라이크다. 이건 나 다크사이드 말고 이미 이도노 변호사도 먼저 지적한 부분이라는 것인 건데, 만약 우아쿠의 채널에 이 왁제이맥스와 관련된 음악이 업로드가 된 상태라면 이번에 음저협의 음원 저작권 사용 권리 침해에 관한 부분과 맞물려 이쪽에도 저작권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 거다. 유튜브를 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는 이미 저작권이 있는 음악 같은 경우는 유튜브 시스템에 의해 자동 감지가 되면서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없고, 원조 작자가 음원으로 파생된 수익을 대신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왁제이맥스 안에 들어있는 곡들이 유튜브 시스템에 의해 감지가 되지 않고 수익 창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간다면 스트라이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 거다. 이건 나 다크사이드도 꽤 많이 받아본 사항이고 이도노 변호사에게도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기에 정말 자세히 알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인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원조 작자가 존재하는 커버곡들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 대신 서로가 홍보도 되는 측면이 있기에 서로 좋게 관대하게 넘어가는 것이 관행이긴 하지만, 이번 왁제이맥스 거는 이미 논란이 너무나도 크게 번지게 된 관계로 어떻게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나 다크사이드가 볼 때는 이미 유튜브 시스템에 음원이 감지가 되어 있어 이미 수익 창출이 되지 않지만 업로드는 가능한 상태가 높다고 생각이 되지만 말인 거다. 이와 맞물려 음악저작권협회에서도 왁제이맥스가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사적 복제를 넘어서 사용했다는 오피셜을 남긴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인 건데, 게다가 이 작품은 150만 원이라는 상금 수령까지 해갔으며 42만 회가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한 것과 그 이상으로 심각한 음원 유출로 인해 왁제이맥스의 저작권자가 음저협에서 산정한 사용료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 거다. 아마 FM대로라면 왁제이맥스 측이 가장 뼈아파야 할 상황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다는 것인 건데, 이미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한 시점에서 특히나 저작권에 민감한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도 세상의 우아꽃 카페에서 차단먹은 꾸러기들을 수용하는 장소 이름이 레고월드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발굴되었다는 것인 건데, 그래 그 레고가 우리가 아는 그 레고라는 것인 거다. 언제부터 레고라는 회사가 왕물원이라는 우아꽃 카페에 꾸러기들을 감금해두는 공식 사설 수용소가 된 것인 걸까? 심지어 저 로고를 봐라. 빼도 박도 못할 레고 로고잖아. 그렇지 않아도 레고는 청정 브랜드를 지키겠다며 만들면 분명히 대박나는 소재인 2차 대전이나 현대전 시리즈는 철학 때문에 절대 만들지도 않는 유구한 전통의 회사라는 것인데, 교도소처럼 운영이 되었다는 상표도 쓸 수 없다고? 한마디로 본인들 회사의 이 독특한 기호가 일개 유튜버 팬카페의 꾸러기 구치소로 빠다칠되는 것은, 유튜버 우악구님의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악구님이 팬게임이 있어요. 왁제이맥스라고 있는데, 이게 DJ맥스를 조금 변형한 그런 게임입니다. 그 게임에서 있지 에스파 이런 인기 K-팝 곡들을 커버해서 게임하는 영상도 제작해서 올리고요. 근데 이 커버곡들이 저작권 협의를 했냐,
역대급으로 터진 이세돌 논란이 DJ 맥스 사태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탓에 여러 커뮤니티에선 이 사건에 대해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실체를 보니 가히 충격이었다. 알고 보니 이팔이라는 팬덤은 나와 있는 논란 문서만 해도 엄청난 악질 팬덤이었고 인터넷의 논란 항목만 봐도 다른 논란 페이지와는 궤를 달리하는 엄청난 양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무튼 이번 사태로 인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자 지금까지 우악굿 이세돌 팬덤인 이파리에게 피해를 입은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서 대항 세력을 결성하기 시작하였고 개인 대 개인으로 대항하면 턱도 없었지만 여러 피해 세력들이 뭉치니 그 세력이 이파리 세력의 규모와 비비기 시작했고 논란 항목 이외에도 이파리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목소리를 내며 등장을 하고 있어서 현재 우악굿 및 이세돌은 마치 제2의 백종원 사태 마냥 오랜 과거의 발언 및 지난 행보들을 철저히 파묘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가 조사차 논란 항목을 들어가 봤는데 사이버 블릿 논란이 엄청 많아서 레알 게틀링건으로 블릿을 쏘아댄 것 같았다 덜덜덜. 역대급으로 터진 이세돌 논란이 DJ 맥스 사태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탓에 여러 커뮤니티에선 이 사건에 대해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실체를 보니 가히 충격이었다. 알고 보니 이파리라는 팬덤은 나와 있는 논란 문서만 해도 엄청난 악질 팬덤이었고 인터넷의 논란 항목만 이 친구 입장에서 한번 포켓몬 표절론란 생긴 이세계 아이돌 멤버 포켓몬스터의 9세대에 나온 NPC 중 인터넷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 컨셉의 모야모라는 체육관 관장이 있는데 이 NPC의 특유의 귀여운 외모와 오타쿠들을 자극하는 외형으로 포켓몬계의 아이돌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인기 캐릭터임. 그런데 이번에 우악부대 이세계 아이돌에서 이 모야모라는 캐릭터를 그대로 본따서 모델링한 다음 버추얼 캐릭터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여기서 기존에 아쉬웠던 부분이 보완되어 원본 초월이 너무 좋다는 반응과 너무 대놓고 표절한 거 아니냐는 반응으로 갈리고 있음. 이거 너무 닮았는데 괜찮은 거임. 포켓몬 표절론란 생긴 이세계 아이돌 멤버 포켓몬스터의 9세대에 나온 NPC 중 인터넷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 컨셉의 모야모라는 체육관 관장이 있는데 이 NPC의 특유의 귀여운 외모와 오타쿠들을 자극하는 외형으로 포켓몬계의 아이돌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인기 캐릭터임. 그런데 이번에 우악부대 이세계 아이돌에서 이 모야모라는 캐릭터를 그대로 양빨 왁타버스가 디즈니 저작권도 건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왁타버스에서 디즈니 메들리라는 커버 영상을 제작하였고 현재 저작권 논란 중인 왁제이맥스의 디즈니 노래 한 곡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디즈니 측에 제보 메일을 보냈으며 디즈니에서 빠르게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무서운 점은 디즈니의 고소 집착입니다. 일본 초등학생이 미키마우스를 그렸다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DJ 데드 마우스 캐릭터 역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기도 했죠. 우악굿의 팬게임 유통 플랫폼 왁타버스 게임즈에서 유통한 팬게임 왁제이맥스가 저작권 미허가와 음원 불법 유통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악굿의 팬게임 유통 플랫폼 왁타버스 게임즈에서 유통한 팬게임 왁제이맥스는 2023년 DJ맥스를 오마주해 만들어진 팬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리듬 게임으로 여러 이 여성이 잡고 있는 건 자이언트 말벌인데 한국에선 장수 말벌로 불립니다.
성체가 보통 6cm 이상 자라서 서양에선 살인 말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치매 길이도 꿀벌보다 4배 이상 길어 반드시 특수 방호복을 착용해야 하는데 장수 말벌의 독이 단순한 통증 정도를 넘어 세포를 용해하고 근육을 녹여 신경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독합독소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머리나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 치명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매년 20명 정도가 말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여성이 잡고 있는 건 자이언트 말벌인데 한국에선 장수 말벌로 불립니다. 성체가 보통 6cm 이상 자라서 서양에선 살인 치석 제거를 권유받아 시술 중인 댕댕이. 그런데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이빨이 떨어져 나오는 듯 보였는데요. 다행히 댕댕이는 그래도 얌전히 있는 상태. 반신반의로 곁에서 계속 지켜보는데요. 치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커다란 게 계속 떨어져 나오고 8살에 처음 해본다는 스케일링. 그렇게 다 하고 났더니 댕댕이도 입속이 개운하겠네요. 치석 제거를 권유. 여자친구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깜짝 놀라버리는데요. 차근차근 고쳐보는 남친. 여자친구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깜짝 놀라버리는데요. 카드게임 회사가 매출을 올리는 방법. 우리 회사의 밥줄이었던 유희왕이 망해가고 있군. 신규 유저 유입은 하나도 없는데 기존 유저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어. 그래서 매출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떨어지는 매출을 올릴 방법은 대대적으로 게임 밸런스를 조절해서 게임을 정상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카드 가격을 낮춰서 신규 유저를 유입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충 사기 카드 하나 만든 다음에 미소녀 일러스트 넣어버리죠. 거기에 음흉한 취향까지 챙겨주면 더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참에 옛날에 인기 많았던 테마 카드들 리메이크도 해버리죠. 올해 우수상 카드게임 회사가 매출을 올리는 방법. 우리 며느리도 속을 수밖에 없는 레전드 무대가 있다. 흥겨운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던 출연자의 무대에 패널들과 관객들이 다 같이 빠져 있었는데 곧이어 그의 정체가 밝혀지자 모든 이들은 놀라움에
오늘은 스텔라 블레이드 모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모드에 대해 알려드리기 앞서 후기를 살짝 말씀드리자면 제가 패스5가 없거든요. 첫 번째는 헤드 모드입니다. 기존 이브의 얼굴을 교체해주는 모드예요. 인게임 내에서 등장하는 레이븐의 얼굴로 교체해주는 모드도 있고 타키의 얼굴로 교체해주는 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하면서 니케와 콜라보했던 홍련의 얼굴로 교체해주는 모드도 있어요. 저는 홍련을 설치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타키는 게임에서 좀 그렇고 레이븐은 좀 뭔가 얼굴이 우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홍련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가끔 좀 맹해 보이기도 하고 버그도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헤드가 더 마음에 드나요? 하나만 선택해서 설치해야 작동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의상을 리텍해주는 모드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똥파리 같은 녹색 기본 의상을 이렇게 바꿔주는 모드입니다. 이것도 다른 게임의 주인공 이상이더라고요. 메트로이드라는 게임의 사무스 아란이라는 캐릭터의 복장입니다. 이 게임도 팬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메카 슈트를 벗으니까 미모의 라텍스 슈트를 입은 역해라나 뭐라나. 그래서 팬층이 엄청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의상 자체도 뭐 스브리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지에 가보면 버전 1, 2가 있는데 라텍스를 찢어버립니다. 풀버전과 버전 1, 2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설치하셔야 작동하니 반드시 하나만 설치하시고요. 근데 이 의상을 입은 상태에서는 포토모드에서 포즈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헤드도 있던데 홍련이 더 낫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는 로얄가드 의상입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이 누님이 입은 의상입니다. 참고로 저 비니루 같은 망토를 제거한 버전이에요. 파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건 데일리 포스를 로얄가드 의상으로 변경해주는 버전이고 아래 건 그냥 로얄가드 의상만 망토를 제거해주는 버전입니다. 전 위에 것만 설치했습니다. 이게 초반에는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데일리 포스 의상을 바꿔주는 버전만 설치해서 착용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DLC에 추가된 니오 오토마타 의상 중 A2의 의상에 호르셋을 제거해주는 모드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는 모드 얘기가 아니지만 니오 오토마타 의상을 입으니까 니오 오토마타의 OST가 나오더라고요. 배경도 그렇고 니오 오토마타를 다시 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꽤 좋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드 중에 하나인데요. 도로롱을 펫으로 다닐 수 있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설치하고 인게임에서 6번 키를 누르면 도로롱을 소환할 수가 있어요. 뭐 그냥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따라만 다니는 펫 같은 느낌이지만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꾸 데리고 다니다 보면 이 효과음 같은 게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도 뭐 귀여우니까 용서는 되더라고요. 하지만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도로롱 펫 모드와 앞에 소개드린 헤드 모드들과는 호환이 안됩니다. 두 모드를 동시에 설치한 상태로 게임을 켜면 치명적 에러가 뜨더라고요. 아직까진 여섯 번째는 니케 DLC에서 추가된 의상의 장식을 제거해주는 모드인데요. 이건 제가 게임에서 아직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넥서스 페이지로 보여드릴게요. 아마 엉덩이가 잘 안보여서 장식을 제거하는 모드인 것 같아요. 뭐 모더나 사람이나 생각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미리 설치를 해뒀어요. 이건 그냥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타키를 이렇게 바꿔주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설치 한번 해보시고요. 스텔라 블레이드 모드를 설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트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입니다. 테헤란 주재 중국 대사관의 직원들은 테헤란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입니다. 어제 공습을 받은 이란 국영방송국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테헤란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 고위 공무원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곳은 고급 주택가 단지인 라나제크라는 곳인데요. 이곳을 집중적으로 공습해 나갔습니다. 테헤란에 위치한 이란 국영라디오 방송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선전 및 방송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라디오 방송국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테헤란 남부에 위치한 샤르레레이 정유공장입니다. 이곳에 이스라엘군은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방공망이 없다 보니까 테헤란의 주요 시설들이 전부 격파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에서 이란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확인되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이란에서 출발하여 요르단을 지나 이스라엘로 갔는데요. 총 10발을 발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미사일로 인하여 피해는 전무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공군은 계속해서 상공에 머물면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위치를 파악하고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하여 파괴시켰다고 합니다. 이스파한입니다. 이곳에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란 카즈빈입니다. 이곳은 이란 제16년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스라엘군은 이곳을 집중적으로 겨냥하여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속적으로 이란 서부에서 지대지 미사일 발사대와 기타 군사 자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중급유기 17기가 현재 유럽에서 중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한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몇 시간 이내로 정확한 목적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이란 지도부가 도망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부참모장인 알리 아스가르 헤자지를 비롯한 여러 고위 관리들이 현재 러시아 관리들과 접촉하여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신과 가족이 이란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주장이기에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군이 고위급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에 충분히 일어날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란은 모든 공무원에게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대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란은 하메네이 암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휘 절차에 지장이 없도록 각 민감한 장소에 10명의 대체 인력을 배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은 이란을 점령하거나 정권을 전폭시키지는 않고 싶지만 위협은 제거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란 정권과 연계된 모든 행정 인프라와 군사 인프라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카츠 국방부 장관은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반드시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란의 정권 교체는 전쟁의 목표는 아니지만 그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채널 14는 이스라엘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란과의 전쟁까지 48시간이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 완화를 가능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요르단 국왕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중동 지역 전체를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는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 지역과 에너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로운 방법만이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나탄즈에 위치한 원자로 하부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생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 전황 정리 브리핑 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전황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단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서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미군은 이를 정정하며 보도가 나온 위치보다 중동에 더 가까운 위치에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위치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중급유기 다수가 중동 인근으로 배치가 완료가 된 상태고요. 마치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것처럼 B-52 폭격기가 이란 인근 디에고 가르시아에 배치가 됐다고도 합니다. 이미 미 오함대는 페르시아만 인근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언제든지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상당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런 것을 보아 이란이 핵협상을 일정 기간 내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B-52 폭격기의 경우에는 조금의 방공망이라도 살아있다면 전장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B-52 폭격기를 투입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인 것은 이란을 압박하는 용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란의 방공망 자체가 지금 다 무너진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공군이 상시 이란 상공에 떠있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군에 의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제공권이 전부 이스라엘에게 있다 보니까요.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함부로 발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미사일 발사대의 위치가 노출되는데 그럼 바로 그 위에 있던 이스라엘 전투기가 날라와서 타격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란군은 가면 갈수록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고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피해가 누적되다 보니 미사일 능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기간 동안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서방 세계도 계속해서 이란과의 대화를 주선하려고 하지만요.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아 아직도 이견차가 크게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중재하는 아랍 국가들은 이란이 핵협상에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의회는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미국과 이스라엘에게는 애초에 시작조차
의도치 할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관계자는 공격 이전에 이란이 최소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 했는데 이를 강행하다 보니까 협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몇몇 보도에서는 이란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긴 했지만요. 어찌됐건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아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려는 의사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하여 나탄즈에 있는 핵시설은 큰 손상을 입었거나 파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외부 전력의 갑작스러운 손실로 인해서 1만 4천 개의 가동 원심 분리기가 큰 손상을 입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포르도나 이스파한에 있는 핵시설에는 그리 큰 피해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이란의 미사일 전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당장 탄도미사일 비축량과 발사대의 3분의 1 정도를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작전 개시 이후 120대 이상의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당장 6월 17일에 발사한 이란의 미사일 발사 횟수는 30-40발 정도였고요. 이는
첫째 날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도 많이 소진한 것 같습니다. 이란은 분쟁 이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750발에서 1000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까지 이란이 쓴 것만 해도 3분의 1 정도를 소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이스라엘이 탄도미사일 비축 창고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현재는 비축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로 분석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시라즈 지역에 대한 시설 공습도 이어나갔습니다. 이곳은 미사일 기지였는데요. 그리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속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나갔는데 위성 사진으로 분석한 결과 파괴된 건물이나 차량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시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수리, 제조, 보관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수십 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저장소 등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화학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샤이드 메이사미 그룹이라는 곳도 공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신임 참모총장도 사살을 했는데요. 참모총장으로 발탁된 지 불과 4일 만에 이스라엘군은 공습을 통해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고위급 인사를 겨냥한 공습을 이어나가며 보이는 족족 다 사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군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이란군은 30-4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발사하면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규모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란군은 모사드 본부를 겨냥하고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군의 데이터 센터에도 어느 정도 피해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요. 모사드 본부 인근에도 탄도미사일이 착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정보학교에서도 탄도미사일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정부가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기에 정확히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군은 또 드론도 적극 활용하는데요. 6월 13일 이후 지금까지 545대 이상의 드론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드론이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넘게 걸립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드론은 이스라엘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요. 대부분 요르단 등지에서 요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설령 이스라엘 영공 내로 들어와도 대부분 요격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란이 이렇게 드론을 보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들이 드론에 집중할 수 있게 일종의 미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그 미끼를 물면 그 사이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 덕분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의 방공망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자꾸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서 방공망의 요격미사일 일부 중 하나가 요격을 하려다가 갑자기 땅으로 선회하여 이스라엘 땅에 낙탄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전황정리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4편의 비행기가 납치되어 약 2시간 동안 4차례의 연쇄 테러가 발생합니다. 그중 3대가 미국의 주요 건물에 충돌하면서 세계 무역센터와 국방부 본부인 펜타곤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테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무려 3천여 명에 달했고 당시 미국의 국방부 장관 도널드 럼즈펠드도 펜타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망할 뻔했습니다. 당시 플로리다 소재의 초등학교 참관 수업 중이던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두 번째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에 충돌했으며 미국이 공격받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되는데 사건을 전해들은 순간 부시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7분 동안 학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후에 밝혀진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했을까 라고 분노했지만 천진한 아이들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답변을 하였죠. 세계 1, 2차 대전 때도 안전했던 미국 본토가 건국 이래 최초로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미국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시민들이 2000년 5월 24일 새벽 1시 86세대 운동권들의 커뮤니티인 제3의 힘 홈페이지에 의미심장한 제목의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제목 5월 17일 광주에서 일어난 일. 무단방북 사건으로 유명한 86세대 스타 임수경이 쓴 글이었죠. 그런데 이 글은 얼마 후 곧바로 삭제됩니다. 제3의 힘 운영진에 의해서요. 이 글을 바탕으로 취재를 시작했던 언론사에도 유력 정치인의 압력이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기사화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영영 묻힐 뻔한 사건. 하지만 글이 삭제되기 전 이 글을 따로 저장해뒀던 한 네티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인터넷에 다시 올렸고 그 덕분에 2000년 5월 17일 밤 86세대 운동권 정치인들이 벌인 일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2000년 5월 17일 광주도청에서 커다란 행사가 개최됩니다. 광주항쟁 기념 전야제. 이 행사에는 86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2000년 4월에 있었던 16대 총선에서 운동권의 스타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던 상황. 이 자리는 86세대 당선자들을 포함해 운동권 출신으로 성공한 젊은 정치인들이 간만에 한데 모이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임수경은 이 행사에 사회자로 초청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죠. 그렇게 5.18 관련 전야제 행사를 치른 정치인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숙소에서 정치개혁, 초선 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세미나는 취소되었고 그 대신 다른 장소에서 은밀한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임수경은 이에 대해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자정을 넘긴 늦은 시각, 그러니까 5월 18일 새벽, 임수경은 이 모임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의 초대를 받고 해당 장소로 이동합니다. 임수경이 불려간 장소의 이름은 새천년 NHK, 흔히 룸살롱이라고 불리는 단란주점이었습니다. 7, 8개의 룸이 있는 술집이었는데 손님이 있는 유일한 방으로 들어가자 아는 얼굴들이 있었죠. 정치인 송영길이 여성 접대부와 어깨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시인 박노해는 접대부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죠. 김민석은 양쪽에 접대부를 앉혀놓고 웃고 떠드느라 임수경이 방에 들어온 것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룸살롱에서 여성 접대부들과 술 파티를 벌이고 있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걸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더더욱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86세대 운동권 정치인들의 대표격들이죠. 민주당 당대표까지 했다가 감옥에 간 송영길부터 시작해서 지식인을 자처하며 세상을 비판해오던 시인 박노해에 이르기까지 이런 인물들이 여성 접대부들을 끼고서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5.18 전야제의 밤에요. 그리고 임수경을 분노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임수경이 자리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목덜미를 잡아 끌며 욕을 퍼붓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네가 여기 왜 들어와 네가. 임수경을 잡아 끌며 따지는 사람은